안녕하세요. 방위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해볼 내용은 증권거래세이나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체크 포인트인데, 이게 요번에 보면은 6월 3일부터 0.05% 인하, 이게 뭐 5월 말부터 인하가 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인하가 된 상황인데, 이 방송을 하려고 5월 5일날 이거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5월 5일날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그가 뭐 미중 무역 분쟁, 5월달에 장이 되게 안 좋고 뭐하고 하면서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요런저런, 좀 되게 좋은 기회가 와서 또,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방송을 이제 5월달에는 자주 못했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제가 이제 뭐 욕 얻어먹기 싫어서 이제 방송을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무언가 노이즈가 나오면은 보통 이제 장이 안 좋거든요. 그럼 이 노이즈, 그러니까 이걸 또 바꿔서 말하면 리스크라고도 하죠. 지금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요런 게 나오고 불거지고 뭐하고 할 때는 이게 장기 리스크냐 단기 리스크냐만 있는 거고, 증시가 이렇게 빠지면 항상 요렇게 될 때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기회가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까를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리딩도 하고 회원분들이랑 같이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뭐 하고 있다 보니까 요 공부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송을 이제 자주 못하고 뭐하고 하는데, 오늘부터는 1일 1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게 방송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증권세 거래세가 0.05%가 이제 인하가 되면 어떤 뭐가 있을까? 일단 쉽게 말하면 이제 유동성 공급이 되느냐인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 공급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래세라는 거는 사실 선진국들은 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세를 받는다는 거는 세금이라는 거는, 이게 세금이라는 거는 수익이 난 구간에서 이제 이 무언가 성과에 대한 거를 이제 내가 무언가를 벌었을 때 보통 이제 띄는 게 세금이에요. 근데 거래세 같은 거는 무언가를 번 것도 없는데 세금을 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세금이라기보다는 수수료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나라에서 수수료를 띈다는 거는 조금 뭐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30년 동안 이제 인하가 되니 어쩌니 뭐 얘기가 많은데, 30년 동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편이 안 돼, 그러니까 불합리한 건데 그냥 진행이 됐니 어쨌니 뭐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뭐 이제 뭐 정부나,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뭐 이제 그 구조라든가 요 인식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벤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약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튼간 대기업 구조로 이제 회사들이 돌아가고 투자를 이제 대기업 위주로 하니까 뭐 그런 식의 안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젊은 사람들은 전부 공무원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개선이 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투자 문화가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고요. 증권거래세는 이제 0.05%씩 이제 매년 인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0.025%, 0.25%니까, 세금이 0.25%인데, 요게 이제, 0.3%에서 0.5% 줄어갖고 0.25% 정도 되겠죠. 요게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수료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증권사 수수료는, 그러니까 세금이 없어지면 증권사 수수료는 0.001 몇 프로 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증권사 수수료가. 그렇게 되면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사서 팔아도 그냥 바로 사서 팔아서 그 가격에 팔아도 손실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이라든가 굉장히 단기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크게 실효성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0.10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굉장히 단기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나 뭐 이제 우리나라 증시라는 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기업들을 평가한 자산이니까,
유동성이 공급되면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게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증권 섹터 이제 기술적 흐름을 이제 전망을 해보면, 뭐야 이거. 2002년에서 2007년도에 이제 대세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움직였던 게 금융, 그리고 건설, 철강, 이거를 이제 뭐 트로이카라고 불렀죠. 여기에 이거보다 조금 더 힘이 약한 거까지 움직였던 게 이제 뭐 화학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보통 다 올랐죠. 이렇게 움직였을 때가 이제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5년 동안 굉장히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권지수는 1000포인트에서 지수가 5배 갔어요. 지수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종목들은 막 10배 이상씩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자 5년, 자 10년. 보통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구간보다 곱하기 2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뭐라 그래야 되지? 절대적 평가에 들어섭니다. 이미 2017년도부터 여기 이제 이 저항선을 뚫어내는 순간부터 추세가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부터는 이게 보면은 그동안에 10년 동안에는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죠. 이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움직이는데 이 고점이 넘어가는 순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눌림이 구간 들어올 때는 거의 뭐 마지막 편입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바닥을 만드는 구간에 있지 않나. 증권 섹터는. 그리고 금융 섹터에서 금융 섹터가 보면은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이 있고요. 증권이 있어요. 이제 은행이나 보험 쪽은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뭐 예대마진 좋아지고 또 무슨 뭐 이익들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은행 섹터와 보험 섹터가 굉장히 좋고 증권 섹터는 금리 인하기에 오히려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그럼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뭐하고 하면 자본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돼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증권 섹터들은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증권 섹터들도 보면은 금리 인상을 지속할 때 요렇게 대시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익은 금리가 인하되고 뭐하고 하면 계속 이익을 차곡차곡 쌓지만 사실 금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상되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버블 구간이 나오는 거죠. 펀드 광풍 버블이 나왔을 때 이때가 2005년 2007년도 이때가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물량을 엄청나게 줄였는데 요걸 이제 한국의 기관하고 개인들이 다 받아준 거예요. 자, 비쌀 때. 버블일 때.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은 요렇게 버블일 때 들어옵니다. 버블일 때. 그러니까 비쌀 때 들어와요. 왜? 많이 올라서 주변에 돈 번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고럴 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이거 매매를 하고 뭐하고 하면 테마만 따라다니까 보면 이거는 시간 때문에 그래. 시간. 자, 수익의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고 싶으니까 대박을 내고 싶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요런 마음들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요런 거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99.99%가 망하는 거죠. 자, 증권주들 중에서는 배당을 3%에서 지금 9%까지 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1년 동안 어차피 은행에다 그냥 돈을 맡겨놓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유하면 굉장히 좋은 그거예요. 계속 저축을 하기도 굉장히 좋은 섹터에 속한다. 그래갖고 주가가 막 움직이지 않는다고 뭐하고 힘들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오히려 비중 확대를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겠지만 시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빠져주면 땡큐다 하고 더 사면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제 증권 섹터의 추세는 이제 금리에 달려있지 않을까. 일단 올해 2019년 6월 3일 거래세 인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바닥 탈피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바닥 탈피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실적이 되게 잘 나오는 이제 증권 섹터들은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뭐 바닥권에서 거의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기술적인 차트만 보고 주가가 많이 빠져있고 밑에 있고 그래갖고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싸다. 이 싸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정말 너무 싸다. 요렇게 생각이 되는 게 증권 섹터고, 이제 그 이후 흐름은 이제 글로벌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듯 합니다.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계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 섹터들은 이제 움직임이 거의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인하든 인상이든 어떻게 흐름들이 잡히기 시작하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 이제 좀 대응을 해주면 되겠죠. 그 전까지는 한번 이게 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간에 편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익도 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섹터들은 한번 튀기 시작하면 중간에 편입자를 잘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담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수익을 줄 때까지. 그런 관점으로는 증권 섹터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0년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흐름이 흐름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있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보통 보면은 선행적인 포지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면 전 세계가 따라서 내리고 막 올리면 따라 올리고 그런단 말이야. 요 부분들은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커서 그런 건데, 그리고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리고 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경기는 안 좋다 그러는데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버리면 이게 바로 버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엄청 크게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 정부가 할 일은 버블을 막고 침체가 있으면 부양시키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중국도 지금 경기가 침체권으로 들어가고 막 그런 그림들이 보이니 어때요? 부양책을 엄청 내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버블을 막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이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환율이 막 1200원 넘어갔을 때 막 미국 투자한다 그러고 막 증권 사고 은행이고 뭐 환율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뭐 그런 공포감들을 조장하면서 해외 자금을 엄청 돌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 위로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있습니다. 1300원, 1400원 이렇게 가면 거의 무슨 뭐 금융위기라든가 무언가 그런 것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때는 자금을 해외 쪽으로 돌리려면 환해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갖고 900원, 1000원 구간대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좀 고평가, 약간 살짝 고평가 부분에 들어가 있을 때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환율도 싸다라고 생각이 될 때,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면서 싸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오히려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환손실까지 해갖고, 손실이 엄청나게 키울 수가 있어요. 남들이 수익 났다 그러고 따라 들어가는 건 항상 리스크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미국 주식 뭐 이제 시작한다고 또 이제 돈 많이 들어가 있고, 아마존 같은 거, 돈 엄청 들어갔다 그러죠? 단기적으로 수익 봤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작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사고 싶고 뭐하고 한데, 기다려야죠. 금융위기 같은 거 올 때까지. 금융위기 같은 거 오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굉장히 절하돼 있고,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 요인이 크게 있다거나, 아니면, 리스크 요인에서 이제 해소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평가 구간에 있다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해외 투자를 이제 좀 본다든가, 이제 금 투자를 위주로,
금이라는 건 꾸준히 모아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도 지금 보니까 한 10% 정도 수익이 나 있더라고요. 금이 이제 차곡차곡 계속 모아가신 분들 보면. 근데 요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괜찮아요.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상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외에다 이제 투자를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가 리스크가 있을 때는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리스크가 없을 때, 굉장히 잘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리스크가 있는 국가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기대 수익률도 높일 수 있고, 환율적인 이제 이점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2002년, 2007년도에 보면 IMF 이후에 글로벌 성장이 진행이 되면서 버블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금리를 팍 올렸던 구간들이 있어요. 요런 구간들이 이제 금리를 팍 올렸던 구간일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감당하기에 버블이 이제 보면은 부채가 엄청 커져서 이제 버블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채가 터지면 이제 작살 나는 거지. 근데 이 부채가 터지는 거를 금리 인상으로 한다고. 중앙정부에서 금리 인상을 대폭해버리면서 죽여버려요, 그냥 한 번에. 왜? 버블이라는 거는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뭐고 하기 때문에 양극화도 심화시키고 문제의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게 생기면 항상 되는 거고, 과거에 이제 IMF 때도 마찬가지예요. 1999년 닷컴 버블 있을 때도 이제 2007년도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IMF 이때가 아마 5%, 5.5%, 6%, 6% 정도로 이제 연준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확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거 이제 금리를 이제 따라 맞추면서 이제 증시가 버블이 꺼졌던 걸로 기억이 되고, 2007년도에도 보통 보면은 이게 4.5%인가? 4.5%에서 5.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금리를 확 올리면서 버블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이 금리가 이렇게 올리기 전에 어떻게 돼요? 차츰차츰 계속 올리는 거죠. 점진적으로 계속 올리다가 이제 한 번에 확 올리니까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침체로 들어가면. 침체로 들어서는 게 요런 거는 이제 침체로 들어서는 거야, 침체로. 침체로 들어서면 어때요? 부양체를 쓰는 거야, 부양체. 양적 완화하고 돈 찍어서 풀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떨구는데 유동성을 키우는 거죠. 돈을 찍어서 풀면 돈이 많아지니까 유동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돈 찍어서 푸는 거는 기축통 아니면 못해요. 기축통 아니고 만약에 돈 찍어서 풀어버리면 그 나라는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뭐 일본, 뭐 유럽, 그리고 뭐 미국, 이제 뭐 중국은 살짝 아리까리 한데 여기까지 봐줄 수 있죠.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라는 걸 갖고 있는 나라들은 여기인데 미국에 있는 달러가 힘이 제일 세죠. 그러니까 엔화, 달러,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안전자산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만 이제 양적 완화가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약적 완화 같은 것도 못해요. 그거 하면 그 한순간 작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양책을 보통 쓸 때 이게 시작되는 게 금리 인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인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데 연준에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이거 버블이 지금도 버블일까 어쩔까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버블이 크게 키워버릴 것 같으니까 경기는 계속 좋게 나오니까 인하를 못하는 거죠.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무언가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인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이야 뭐 주식 올라가서 좋고 뭐하고 하겠지만 나중에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왜? 버블이 그만큼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큰 폭으로 작살나는 폭도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이제 부양책들이 들고 하면 버블이 커졌을 때는 또 이제 챙겨가는 관점이 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2002년, 2007년도엔 인프라 관련 섹터인 건설, 철강, 금융 섹터가 장기 대장 섹터로 자리를 잡으면서 증시를 활활 불태웠다. 2020년부터 2021년, 2023년 이제 저는 이제 이 구간의 부동산 붕괴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간까지 반복 흐름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 철강, 금융 섹터는 이 트로이카, 그러니까 이건 살짝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철강에 빠지고 뭐 건설, 금융만 간다든가, 철강에 빠지고 건설, 금융, 화학만 간다든가,
뭐 요런 식으로 요거는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융 섹터는 거의 뭐 확실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북한이랑 연결되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인프라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뭔가 시그널들이 막 나오면서 요런 장들이 진행이 될 시간이 빨라지겠죠. 만약에 내년에나 뭔가 북한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나오고 하면,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되고 뭐하고 하면 요때는 이제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날아갈 가능, 바이오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헬스케어, 요런 애들이 엄청나게 크게 날아가면서 성장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버블로 갈 가능성이 있다. 버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진행이 되게 되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이제 확실하게 버블 경제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연준이 굽실대 줄까? 요런 부분들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 섹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를 짚어보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에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는데, 금융 섹터들은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 이익이 늘어나는데 주가는 잘 못 가요. 이익이 큰 폭으로 이제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가가 잘 못 가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는 시점부터 오히려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통 이제 금리가 인상 시기가 되면 이제 과거 트로이카, 구트로이카, 이제 신트로이카,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경제가 좋아지면 신트로이카가 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 뭐 과거에는 금융, 건설, 철강이었으면 신트로이카는 제가 봤을 때 금융, 반도체, 화학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건설 인프라는 이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참 애매해요. 이게 경기 부양시키기는 최고인데, 일자리 만들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최고인데 참 애매하고,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뭔가 많이 돼 있고, 이게 교역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과거에는 이제 국내 이제 내수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내수에서 어떻게 보면 철강 기업들이나 건설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했으면, 이 글로벌 교역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많이 차등이 있는 것 같아서 원자재 값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신트로이카는 요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때도 어떻게 보면 화학도 굉장히 움직였는데, 화학은 이제 건설, 철강, 금융보다 약하게 움직였으니까. 또 구트로이카가 반복해서 움직이고 얘네들이 뒤를 따라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아직은 모르는데,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기가 돌아서는 게 확실히 보여야 돼요. 이 경기가 돌아서는 시그널은 이제 고용이 이제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야, 이거 경기는 돌아서는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물가가 올라가야 이제 트로이카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라는 게 지금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물가, 저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좀 이제 물가가 무조건 낮다고 이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물가가 높아지는 건 뭐냐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를 바꿔 생각해보면 볼 수가 있으니까,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급량은 제한이 되고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어떤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추세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해나가면서 경제 성장에 대해,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물가 오르는 것들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이제 과거 이제 트로이카, 1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섹터들이 몇 가지 섹터는 바뀔 수 있겠지만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게 3년 후에 오든 5년 후에 오든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증권 섹터는 엄청 쌉니다. 무조건 언젠간 가요. 이거는 무조건 언젠간 가요. 이게 1년 후일지 3년 후일지 이걸 모르는 거지, 언젠간 가요. 그럼 비중 일부를 그냥 넣어놓고 이거는 그냥 방치하면 돼요. 왜? 배당도 많이 주니까.
그리고 나서 싼 종목들이 또 보이고 하면 비중 확대를 천천히 해나가면 되겠죠. 갖고 있는 것들은 꾸준히 사모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주가 안 올라가면 배당 주고 배당락 떨어지면 좀 더 사갖고 또 올라오면 조금 줄여놨다가 배당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면 이제 비중을 줄이든지 뭐든지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1일 1방송. 그러니까 주말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에 5개 방송씩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장이 좀 5월달에 힘들고 뭐하고 했는데 6월달에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반등 흐름이 좀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밀릴 수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건 뭘까요? 기업의 가치라는 건 분석이 가능하니까 이 분석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업황, 시황 요런 것들이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요것도 뭐예요? 자, 공부를 해야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본업이 바쁘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대신해주면 내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나는 이제 투자 계획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용을 그렇게 나눠서 취하니까 줄일 수 있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건비는 취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는 거고 커뮤니티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요걸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요런 여력이 있고 또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한 분들은 스스로 공부 많이 하셔서 하면 돼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싼 것들 또 뭔가 업황시황 내가 이제 미래의 성장성들이 보여진다 하는 부분들의 배팅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몰빵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한 사람들만 죽어난 거예요. 5월달이나 이제 작년 10월달 막 이렇게 장이 힘들 때 보면 몰빵 해갖고 뭐 그런 작살난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지 비중 관리 잘 해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 손실도 뭐 크게 없습니다. 보통 이제 뭐 10월달 지나가고 지금 온 분들은 수익으로 돌려있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거예요. 5월달에도. 그러면은 이제 막 손실 막 50% 70% 있는 사람들이랑 지금 수익 구간을 잘 견디고 있는 사람들 장이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익률의 격차는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자, 그 구간을 기다리면서 그냥 투자는 안 좋을 때는 끌고 가면 된다. 자, 오늘